어제 미국장 시작 전에 10년물 금리가 5%를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쭉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빌 에크먼이었거든요. 트위터 한 방에 금리가 급락을 합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채 시장이 투자자 한 명의 트위터 글 때문에 급락을 한다? 어떤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빌 에크먼이 최근에 미국채 30년물 적정금리는 5.5%라면서 채권 가격 하락에 공매도를 쳤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포지션을 청산했다라는 한 줄의 글을 남겨요. 최근에 채권 자경단이라 그래서 채권 가격 하락에다가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빌 에크먼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빌 에크먼이 나는 이제 그만둘 거야 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쳤던 다른 세력들이 같이 쇼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금리도 떨어지고 오늘도 하락하고 10년물 금리가 4.89까지 내려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쇼커버링에 의한 채권 금리 하락이었다 보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려면은 빌 에크먼이 왜 채권 포지션을 청산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체 빌 에크먼이 무엇을 보고 채권 쇼커버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벤트가 정말로 발생할 것인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빌 에크먼의 최근 뉴스 중에 하나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하버드 일부 학생들에게 분노했다라는 뉴스였었어요. 이때 일부 미국 기업 금융인들은 하마스를 지지한 하버드 학생 명단을 수집하고 채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거든요. 빌 에크먼은 유태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 에크먼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자면은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저평가된 자산을 인내심을 갖고 버텨서 장기로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빌 에크먼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때 공포를 조장하고 본인은 350억을 투자해서 3조 3,800억의 수익을 거둔 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채권 공매도 상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불안한 가정 위에다가 또 가정을 세워서 예상을 해야 되겠죠. 빌 에크먼의 이야기가 사실이라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사실이라 판단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저에 있었던 빌 에크먼의 말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도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가정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가정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투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가가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거다, 고용과 소비가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경제 전망을 짜는데, 과거에 좋으니까 미래도 좋다는 이론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새로운 가정을 연습해 보는 게 전 낫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예비군을 30만 명을 보충해서 병력을 편성했고 가자지구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세상의 눈치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작전, 난민지원을 병행하면서 지상전을 벌이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또한 북쪽의 헤즈볼라와도 국지전을 하고 있고, 시리아가 언제 곤란구원을 기습할지도 몰라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쓰던 단기간 전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쓰던 전략이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단기간에 집중 포화해서 상대방을 괴멸시키고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이스라엘이 장기화되게 되면 예비군이 계속 묶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돈은 계속 써야 되겠죠. 무기와 군용품을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많은 돈이 필요해요. 미국은 전쟁이 나면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를 팔아서 유럽에 있었던 금이 미국으로 다 몰렸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근본이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생각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으니까 미국이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면 국채를 대규모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연준, 중국, 일본 아무도 미국채를 사주지 않고 있다. 영래포 자금으로 간신히 국채를 바치고 있는데 이것도 절반이나 고갈된 상황이고, 대규모로 발행하는 국채를 떠받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무난한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무기를 계속 살려면은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무기를 살 거고, 미국은 더 많은 무기 수출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은 금리를 낮출 것인가? 저는 이 생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에는 지금은 어려워요.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내년 중반은 돼야 2%대 물가지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없이 채권금리를 내려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채를 사서 국채 가격을 올리면 국채 금리가 내려갑니다.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누군가가 대규모로 사줄 수 있는 매수 세력만 있다면은 국채 금리가 유지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사주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일본, 중국, 연준 셋 중에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우선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미국과 금리 차가 심하고 엔화가 계속 해외로 유출되면서 일본은 환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채 매력이 떨어지고 일본으로 가는 자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일본은 지금 미국채를 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채를 팔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왕이 부장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조건과 거래가 나오고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매도하는 것도 국채금리 상승 요소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국채를 크게 발행해야 되고요. 큰 손의 지속적인 매수가 필요해요. 중국이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려면은 무역 흑자가 나야 됩니다. 미국이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딜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걸 떠나서 미국이 쓰고 있는 중국 포위 전략에서 갑자기 규제 완화까지 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거든요. 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당장 빌 에크먼이 국채를 쇼커버링 할 만큼의 영향을 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준인데요. 긴축을 하는 연준이 미국채를 다시 사들이게 되면은 유동성 공급이 됩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만약 연준이 국채를 사주면은 국채 프리미엄이 다시 빠지게 돼요. 연준이 리먼 이후로 오랫동안 국채를 계속 사줬거든요. 그런데 매수에서 최근에 손을 떼면서 국채 프리미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연준이 국채를 사준다는 액션만 줘도 국채 프리미엄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연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려면은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처럼 긴급한 위기가 발생을 해야 돼요. 어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연준이 이를 이유로 저번처럼 국채를 매수하고 유동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채권 금리는 내려가고 증시는 오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미국은 채권을 좀 더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는 거죠. 아주 일시적인 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크먼 입장에서는 채권 숏을 정리하고 주식을 사던가 포지션을 전환해야 되겠죠. 한 달간 주가를 보면은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는 꽤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은행들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어제 증시 상승에도 은행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채권금리가 내려가면 보통 은행 주가가 올랐었는데 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채권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은행의 문제가 또 나온다 이러면 연준이 다시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른 가정은 고용과 소비가 지금처럼 견조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지금까지 고용과 소비가 버틴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고금리에 지속적으로 버틸 수는 없어요. 이들이 버티면 연착륙이 되는 거고 못 버티면 경착륙이 되는 건데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카드 대출과 사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 한 이게 지속되기는 어려운 일인데 반면에 고용 임금은 서서히 잡히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금리로 인해서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가 식어가면은 기업들 실적이 줄어들겠죠. 가볍든 깊든 침체가 올 겁니다.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채권금리가 하락하겠죠. 에크먼이 생각한 이 타이밍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정해서 커버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내일 나오는데 예상치 4.3%를 넘기면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거고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오면 침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GDP 발표를 앞두고 빌 에크먼의 포지션 청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반기 증시를 보면 횡보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호재에 상승하고 작은 악재의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벌써 시간이 4달 정도 지났습니다.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보통 이러다가 방향성이 갑자기 잡혀요. 급락을 한다던가 급등을 한다던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횡보장에 적응한 투자자들이 이때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횡보장일수록 이러다가 방향이 한 방향으로 확 튈 수 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러면 시나리오를 짜서 오를 때는 이것들을 매수하자, 떨어질 때는 이것들을 먼저 매도하자,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대응을 못하고 그대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으로 급등했는데 15%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수혜주로 오르고 코인베이스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꿈을 먹고 자라요. 과거 말고 앞으로 호재가 뭐가 있나 악재가 뭐가 있나 정리를 좀 해두는 습관을 들이면요 다음에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스스로 정리를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서 투자에 도움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